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현종 이후의 숙종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종 마지막에 예송 논쟁이 있었잖아요. 자, 예송 논쟁을 겪으면서 국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적통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손상된 국왕의 권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숙종 때는 이를 가지고 정치하게 됩니다. 14살의 임금이 된 숙종이 국왕이 주도하는 급격한 전국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왕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돼요. 인조반정 이후에 등장했었던 서인과 남인 간의 관계는 예송 논쟁까지는 서로 공존하는 시기였었다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공존 시기였었다면 숙종 때 이르러서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크게 변질되게 돼요. 의견을 주고받는 공존 상황에서 이제는 충역의 시비로까지 번지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옥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는, 하나만 남게 되는 일당전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환국정치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종 말년에 기해예송 때 서인이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해갖고 국왕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었던 남인과 손을 잡아갖고 남인한테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남인의 대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적한테 군권을 넘겨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현종의 모후가 죽으면서 다시 한번 예송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현종까지 참여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현종의 입장으로, 현종과 남인의 주장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 며느리의 예법으로 치르게 돼요. 이걸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현종도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숙종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숙종 초반에는 남인이 집권한 상태가 돼요. 남인이 집권해갖고 현종 말년부터 숙종 초반까지는 남인한테 권력을 실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권도 쥐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자 남인도 이제 나는 새도 떨어뜨린 자라는 정도로 이제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숙종이 남인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만들어준 상황이 있었는데, 남인의 영수였었던 이름이 허씨고, 허씨의 이름의 외자면은 남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적의 조부가 시호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부슬부슬 비가 왔답니다. 자, 이걸 보고 숙종이 걱정이 돼갖고 허정내 잔치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게 궁궐에 있었던 기름 장막을 내어주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신하들한테. 근데 이런 말이 들어와요. 그거 벌써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숙종이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다가 왕실의 물건까지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는구나 라고 해갖고 얘들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되면 숙종이 14살에 즉위했는데 경신왕국이 벌어지는 유학사건이 이걸 유학사건이라고 해요. 기름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20살이 돼 있었거든요. 자, 숙종이 자기가 나서갖고 이제 남인을 내치게 됩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이 환국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게 급작스러운 순간에 다가오는 정권 교체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남인이 가지고 있었던 군권을 남인을 쫓아내고 서인한테 넘겨줍니다. 유학사건 이후에 서인한테 넘겨주고 나서 이 서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허적의 아들, 허적의 서자 허견이라는 자에 의한 모반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왕실을 출입하고 있었던 왕하고 친한, 그리고 남인하고도 친했었던 복자 들어가는 세 왕자가 있었거든요. 서자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삼복이라고도 해요. 이 허견과 이 삼복이 손을 잡고 왕위를 바꾸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영모고변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걸 계기로 남인을 완전히 내치고 서인을 다시 정권으로 불러들이게 돼요. 자, 이거를 경신년에 있었던 급격한 정권 교체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자, 20살 때 1680년에 있었던 겁니다. 묘하게 있잖아요. 숙종은 이런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인의 문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마치 다음 사건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같이 따라옵니다. 자, 이때 이게 벌어졌었던 그해 숙종의 첫 왕비가 이제 죽게 돼요. 인경왕후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왕비가 죽을 그쯤에 후궁 장씨와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나중에 장혜빈이 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때 시작되게 돼요. 묘하게. 이러자 천한 집안의 후궁하고 왕이 빠져 지내면서 정사에 혹시나 소홀할까봐 왕의 어머니였었던 대비가 이 후궁 장씨를 궁궐 바깥으로 내쫓게 됩니다. 숙종은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거를. 자, 그러고 다음에 새 왕비를 불러들이는데 이때 들어온 왕비가 인현왕후예요. 조선 후기 때 국문소설로 나왔었던 인현왕후전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조선 후기 때 막 자리 잡고 있었던 관념이 있어요. 처와 첩의 관념이 있었는데 첩이라는 게 좀 나쁘고 처라는 게 좀 좋다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맞물려 들어가고 이게 이 민중들이 읽는 국문 소설로까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때 들어왔었던 인현왕후는 되게 착했었나 봐요. 이 숙종이 자기 사랑을 잊지 못해갖고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다음에 인현왕후를 왕비로 드리게 되는데 인현왕후가 대비한테 건의해서 후궁 장씨를 궁궐로 다시 불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되게 착했나 봐, 되게. 근데 대비가 허락 안 해줍니다, 당연히. 내가 왕비의 말을 다른 건 들을 수 있겠으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자, 근데 2년 뒤에 그 대비가 돌아가세요.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장씨를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이들 간에 이제 사랑이 이제 꽃피게 돼요. 사랑이 꽃피면서 둘의 씨앗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숙종이 28살에 1688년에 후궁 장씨가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아들을 갖게 되자 지금 본처가 있는데, 왕비가 있는데, 왕비는 지금 아들을 생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본처가 자식이 없는데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고 바로 얘를 원자 명호를 내리려고 합니다. 원자는 앞으로 세자를 삼겠다는 뜻으로 만들어주는 칭호를 말합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밀어붙여요. 생후 3달도 안 돼갖고 이제 바로 원자 명호를 내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들한테 원자 명호를 내릴 건데 혹시 여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관직 놓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되게 강경한 뜻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원자 명호를 내리고 나서 이제 이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송시열이 그걸 취소해 달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숙종이 노발대발합니다. 송시열 잡아다가 삭탈 관작을 시키고요,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 보내는 걸로 분이 안 찼는지 유배 보낸 사람 다시 오라고 한 다음에 중간에 사약을 내려갖고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을. 송시열이 이때 죽습니다. 자, 그리고 서인들을 다 내치고 그 자리를 남인들로 채우는데 한 10%밖에 안 됐었던 남인의 그 고위 관직이 80%까지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격하게 정권 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자, 남인이 기사회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남인은 야당, 서인이 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서인이 집권당이고요. 남인은 몇 번만 집권하는데 딱 2번밖에 안 합니다. 그게 예송 때 한 번, 환국 때 한 번이에요. 예송 때는 기갑할 때 갑인예송이고, 환국 때는 기사 환국했다, 기사회생했다 하면 됩니다. 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남인 집권 그러면 안 됩니다. 장희빈이 역관 집안이었었는데요. 장희빈의 아빠도 있고 장희빈의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당대 조선의 1등 부자였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부터 남인하고, 그러니까 역관으로서 부를 축적하면서 정치인 중에 남인하고 일찍 손을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인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집안이라 장희빈도 실제 남인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이제 왕비랑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장희빈이 잘 풀릴 땐 남인도 같이 잘 풀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결국은 세자까지 책봉을 합니다.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다는 것은 그 어미가 왕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장희빈이 자연히 왕비가 됩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왕비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왕비를 퇴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했었던 인현왕후가 심지어는 왕의 사랑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챙긴답시고 후궁 장씨를 챙기기까지 했었는데, 이 장희 씨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갖고 궁궐 바깥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인현왕후는 퇴출됩니다. 그리고 이 송시열이 죽었다는 게, 이게 서인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송시열이 서인의 영수니까 이게 서인이 몰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남인과 장희빈은 잘 풀렸다. 남인 집권하고 장희빈은 왕비됐다. 서인은 몰락하고 왕비는 퇴출됐다. 이게 기사환국, 기사회생 때 일이다. 이렇게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남인은 이 집권을 오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를 쓰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왕이 지금 희빈한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를 쓰게 되는데, 노론 명문가 자제들이 모여서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패비를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음모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반역 음모를 일으켰다라고 이게 투서가 날아오게 돼요. 이게 알고 봤더니 남인이 꾸민 사건이었어요. 이제 숙종이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서 숙종이 비만기를 내려갖고 남인들을 다시 일거에 다 내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왕을 능멸한 거니까요. 왕을 속인 거니까. 이때 남인들이 몰락하고 난 뒤에는 남인은 이제 정치적으로 회생을 못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완전 몰락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이거를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남인을 축출하고 그리고 장희빈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비를 불러들이게 돼요. 자, 어떻게 보면은 왕이 마음이 변심해갖고 그냥 다시 원위치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갑질환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갑질. 뭐 왕비를 그냥 지가 내쫓다 불렀다 그러고 저 서인 남인 권력도 자기 말을 뒤집어 갖고 다시 원위치킨 거니까 갑질환국겠다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환국이 아주 잘 나와요. 요거를 갈 때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비나 후궁, 여인하고 그리고 붕당이 있죠. 같이 움직인다는 거. 자, 그중에 왕비하고 서인이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장씨하고 남인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인의 대표 인물로 송시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남인의 대표 인물로 허씨의 이름이 외자인 사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윤유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적과 윤유가 죽었다 그러면은 경신왕국이에요. 첫 번째 왕국. 송시열이 죽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왕국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예송 논쟁까지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 때는 졌다 하더라도 유배는 갈지언정 죽이지는 않아요. 여기는 충역의 11호까지 번지면서 이게 옥사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황국 정치 때는.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이제 크게 변질되게 된 시기입니다. 이때는. 갑술왕국 때 야 이게 무슨 다음 사건을 예고를 하듯이 숙중이 또 다른 왕자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남인을 몰락하고 난 뒤에는 노론이 노소로 분열돼 갖고 노소가 대립하게 됩니다. 노소 간의 불완전한 연정이 나타나게 돼요. 남인을 몰락하고 난 뒤에는. 그리고 노소 간의 아주 강렬한 대립이 나타날 겁니다. 이 둘의 대립의 핵심이 뭐냐면은 왕위 계승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자 지지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견이라도 하듯이 남인이 날아갈 때 이 갑술왕국 때 숙빈 채 씨가 연인군을 출산하게 됩니다. 숙중에 또 다른 아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나중에 영조가 되는 겁니다. 영조가. 숙중이 34살 때였었고요. 7년 뒤에 왕비가 결국 죽습니다. 1701년에. 자, 왕비가 죽는데 인현왕후가 죽는데요. 이때 이런 사실이 알려져요. 장희빈이 왕비 죽으라고 미신행위했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 죽으면서 장희빈도 같이 죽게 돼요. 죽입니다. 처음엔 자진하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사형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공교롭게도 죽을 때는 같이 가게 됩니다. 한 15년 지나고 난 뒤에 장희빈은 죽이지만 세자를 바꾸지는 않아요. 세자는 남아 있습니다. 이 엄마의 죽음 때문에 세자는 되게 불안한 생활을 하게 돼요. 세자 지위도 되게 불안했었고요. 자, 남인이 장희빈을 지지했었는데 남인이 몰락하고 난 뒤에는 소론이 대신 남인과 장희빈, 세자를 지지해줘요. 대신. 그래서 소론이 지지해줍니다. 자, 되게 불안한 상태로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왕한테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고 엄마가 이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 세자가 약간 병증, 정신병증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멍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멍했대요. 뭐 이렇게 좀 판단을 못하고 멍했답니다. 몸도 되게 좀 안 좋아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자로서 적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숙종 말년에 병신처분이라는 것은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 대해서 숙종이 노론 편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노소 대립은 이른바 회내십이라고 해갖고 간단히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게 회덕분교점 할 때 그 회덕 말이에요. 대전 근처에. 이거는 이산이라는 곳입니다. 대전 근처에. 충청도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하면 서인이에요. 경상도 하면 남인이고. 그러니까 서인 내부의 논쟁을 말하는 건데 회덕에 살았던 사람이 송시열이고 니산, 이산에 살았던 사람이 윤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시열과 윤중. 이 둘의 대립입니다. 윤중이 송시열의 제자였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친구였었습니다. 윤중의 아버지가 윤선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던 동학이었습니다. 친구였었어요. 근데 윤선거가 병자호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선비는 지주가 있고 꼿꼿해야 되지만 그 전쟁 같은 상황이 터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터지면은 사람이 그 목숨 앞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비답지 않은 행동을 했었어요. 병자호란 때 적들을 피해서 도망간답시고 마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도망갔었어요. 이걸 가지고 선비들이 이제 비난을 했었습니다. 선비답지 못하더라고요. 자, 근데 전쟁 중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넘어갔었어요. 넘어갔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게 이제 인조 때 호란 때 얘기고요. 예송 논쟁 때 송시열이 또 이제 나서게 되는 때잖아요. 예송 논쟁 때 윤휴라는 사람하고 송시열하고 이제 붙게 됐는데 송시열은 완전히 주빠예요. 주빠. 주의 빠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로지 저 사람은 주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일상의 일과도 있잖아요. 주의의 일과랑 똑같이 맞춰갖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8시에 일어나고 막 9시에 뭐하고 10시에 밥 먹고 이런 걸 똑같이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주의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주의가 만든 예법서는 가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무조건 가래만 적용하면 된다는 거였었어요. 첫째인지 둘째인지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윤유는 남인이니까 남인은 주자가래 말고 주희도 왕실례법은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니냐. 이 경우는 주의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 왕실례법서 다른 걸 봐도 된다라는 입장이 남인의 입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달랐었어요, 의견이.
이게 답답하니까 송시열이 친구였었던 윤성거한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아니 자네 윤유라는 작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윤유하고도 이제 친구, 학문적 친구예요. 학문적 친구인데 이제 예성론적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윤유라는 작자가 저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하는데 윤성거가 그 얘기도 일견 일리는 있지라고 하면서 윤유의 말이 그러지 않다라고,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때 이제 완전히 극으로 가게 됩니다. 감히 너희들이 주의를 비판해라고 하면서 나중에 윤유를 죽일 때, 경신왕국 때 죽일 때는 사입이라고 부르면서 죽여요. 사문난적이라고. 사문은 유학자들 말하는 거고, 유학자들의 무리를 어지럽힌 적자 뭐 그런 뜻입니다. 사입이로 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렇게 사입이로 불리는 사람을 옹호했으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믿겠어요. 이제 되게 갈라졌단 말이야. 저때 완전 갈라졌습니다. 그 뒤에 윤성과 죽고 나니까는 윤중이 아버지 친구니까, 그리고 송시열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니까 아버지 묘지명을 써달라고 송시열한테, 그리고 자기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인연이 있었단 말이야. 써달라고 송시열한테 부탁하는데 송시열이 싫어 그럽니다. 못하겠다. 왜요? 몇 번을 부탁했는데 계속 못하겠답니다. 근데 몇 번 부탁하니까는 마지못해 쓰는데 정말 성의 없이 썼어요. 그래서 윤중이 이걸 가지고 송시열을 증오하게 됩니다. 윤중. 윤휴는 야, 이 새끼들 말 진짜 안 통하는구나. 아니 왜 주의도 생각같이 못한 일인데, 심지어는 주의책 내에서도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왕실예법 경우는 주의가 예상치 못한 경우인데 왜 이것까지 굳이 주자가래를 들이밀려고 하냐.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답답하다. 얘들은 완전 주의 빠돌이라 오로지 그냥 주자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반대쪽 입장 보면 답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해갖고 돌아가실 때 그랬답니다. 휴 했답니다. 답답해갖고 윤 휴 한 겁니다. 심지어는 내 말이 무슨 모순이 없는데 이걸 사이비로 물고 있는 거야. 완전히 성략 절대주의라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답답하겠어. 휴 하고 죽었답니다. 휴. 자, 윤중은 뭐라고요? 송시열을 증오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윤중을 따르는 무리가 소장파가 되고요, 송시열을 따르는 기존의 무리들이 노장파가 되었고 노론과 소론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둘의 인연, 개인적인 인연으로도 둘이 갈라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신왕국 때 남인 처벌을 두고, 갑술왕국 때 남인 처벌을 두고 강경 온건 태도로 둘이 갈라지게 돼요. 이 중에 소론이 남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옹호해주는 입장에 있었어요. 심지어 경신왕국 때 이 강경파 노론들이 있잖아요. 남인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너무 강하게 나가는 이 대신들을 소론 사람들이 탄핵 상소를 올리게 돼요. 이 불필요하게 자꾸 재판을 만들어간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사들 나라기 때문에 칼로 죽이는 거였었고요. 우리는 재판으로 죽입니다. 그 재판으로 제일 많이 죽였던 게 이때였었단 말이야. 숙종 때. 재판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탄핵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소론 쪽에서. 소론이 이렇게 남인을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둘이 갈라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신처분은 이 회내 시비 논쟁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있잖아요. 정말 개 뜬금없이 저거는 송시열의 말이 맞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게 급작스럽게 왔다 갔다 정치가 많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숙종 때가.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정유독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듣고 마셔도 돼요. 저 검은색은 크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왕이 신하를 만날 때는 사관이 반드시 끼거든요. 적어도 아니면 승정원의 주소라도 껴갖고 이들이 무슨 얘기는지 그 기록을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왕이 사관 없이 신하를 독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인데, 지금 세자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 숙종이 이제 노환이 들었고 병환이 있으니까 세자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자 문제를 논했다라고 해요. 저 독대 때. 세자 문제를 논했는데 숙종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때 참여했었던 노론 자위정 이의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독대 이후에 나와서 숙종이 세자 교체를 언급했다라고 이제 말했다라고 해요. 본인 말로. 자, 근데 세자 교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때 숙종이 아들한테 대리청정을 시켜요. 경종이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죽는데 경종이 대리청정하는 동안에는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뭘 많이 맡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큰 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숙종이 죽으면서 경종이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장희빈 아들이에요. 경종이. 장희빈 아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론이 집권하게 돼요. 경종 때는. 이제 숙종 때 체제정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난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전후북구를 숙종 때 와서 이제 대충 완성을 하게 됩니다. 숙종 때 완성한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영정주 때 조선 왕조의 중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영종주기에 중흥의 기틀을 닦은 왕이 숙종 때입니다. 왕권 강화시켰지. 그리고 체제 정비도 좀 완수했단 말이에요. 자, 숙종의 정책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붕당 정치, 환국 정치를 얘기했었던 거고요, 지금. 자, 또 하나가 양난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전후복구 체제, 이 체제 정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체제 정비의 핵심은 수치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제 정비 중에 첫 번째 군제 개혁을 합니다. 선조 때 전쟁 중에 훈련도감이 만들어졌었죠. 인조 때 청청청이라는 군대 3개가 만들어지고요.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이라는. 자, 그리고 숙종 때 금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조선 후기 군제가 이제 완비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오군형이라고 해요. 오군형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 개혁을 보시자면요. 경제 개혁은 광해군 때 시작됐었던 대도법이 이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상평 통보와 유통이 되고요. 원래 그 법상으로는 양전이라는 것을 2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땅을 주소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었던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가 전쟁 후에는 기록이 소실된 땅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려면은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땅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은 국가의 재정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전후에 딱 4번밖에 시행을 못 하는데요. 그 마지막 시행한 게 이때입니다. 전국적인 양전을 시행하게 돼요. 이때 양전을 시행하고 그 뒤에는 언제 하냐면요. 200여 년 뒤에 대한제국 때 시행하게 돼요. 이게 대한제국 때 광무양전 지게사업이 이게 200여 년 만에 전국적인 양전을 다시 한 겁니다. 뭐 그 사이에 부분하는 양전들을 해요. 근데 이 전국 규모의 양전은 숙종 다음에 20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야. 그만큼 어렵다고 이게. 이게 조선 후기 때 재정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상평통보를 만들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요. 이걸 계기로 국가의 재정이 많이 확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체제 정비를 배경으로요. 그 자신감을 배경으로 대외 관계에도 자신감을 투영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대외관계는 중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세종 때 만들었었던 사군 육진 있잖아요. 그 사군이 관리하기 힘들다 해갖고 거기를 그냥 버려두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폐사군이라고 합니다. 버려졌다 해갖고 그 폐사군을 다시 한번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돼요. 자, 그쪽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이제 국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성 캐러 간다고 그 압록강을 건너갔다가 중국인 관리, 청나라 관리를 죽이기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이런 월경을 통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자 청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이제 국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신 있게 나서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청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이제 국경 관계를 처음 수립하게 돼요. 국경 논의를 처음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물로 나온 게 백두산의 국경비,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숙종 때다. 대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자주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있죠. 숙종이 45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기간도 있겠지만 숙종 때만 3번의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자, 그리고 숙종 때 초량외관이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그 초량외관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대표적인 외관으로 쭉 가게 됩니다. 자, 외관도 한번 이전하면서 기존의 일본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규칙 없이 행해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질서를 잡으면서 우리 주도하는 한일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본인들이 울릉도 근해까지 와서 고기를 잡자, 이거는 관리가 아닙니다. 어부였던 사람이 일본에까지 직접 건너가고 울릉도는 우리 땅이니까 여기 일본 어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공식 확답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너네 땅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일본의 그 지방 정부에서 맞다, 조심하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관리를 사칭해갖고 갔었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2차로 한번 또 가는데 그때는 일본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고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는 우리 일본 땅이 아니니 여기 어부들은 여기 가서 어업 활동하지 말아라고 이제 걔들이 공문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걸 안용복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민간인이 관료를 칭했다라고 해갖고 조정에서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어쨌든 국익에 도움이 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주자라고 해갖고 다행히 죽이진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났던 게 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용복 사건이 있었다. 여기는 백두산 정계비 안용복 사건이 있다. 그리고요, 이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왕과 신하 간의 충력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산 신하들을 다시 강조하게 돼요. 이순신 사당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려주고요. 강감차 사당을 만든 게 이때고요. 그리고 북간대첩비라고 해갖고 그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인데요. 경문부라는 의병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신하들을 국가적인 이미지로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신하 간의 관계는 이래야 돼라는 시대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 그리고 왕실에 대해서도요,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원되는 게 이때고요. 소현세자빈 강씨가 역모라는 이유로 자기 시아버지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세자빈 강씨를 복원시켜주는 것도 이때 복원시켜줘요. 시대관념을 재정리하는 시기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체제정비에 관한 왕의 대표적인 정책은 한 줄 두 문자로 기억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금상한 백대다 하시면 됩니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려 했던 사람이니까요. 이 금상이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은 왕의 아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백대 때리는 게 맞다라는 거지. 금상안은 백대다 하시면 됩니다. 자, 금명 설치했다. 상평통보, 안용복 사건, 백두산 정계비, 대동법 전국 시행했다. 이때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경종이 즉위하는데 경종은 장희빈 아들이에요. 경종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인 다음에 장희빈과 장희빈 아들을 지지해 줬었던 소론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 소론이 집권하는데 이 노론들이 강공을 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34살밖에 안 됐는데 아들이 없다. 그리고 병약하다는 이유로 동생한테 세제책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연인군 있잖아요. 연인군 세제책봉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노론은 이제 연인군을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종이 연인군한테 세제책봉을 해줍니다. 자, 근데 채 2달도 안 돼갖고 다시 요구를 합니다. 세제책봉에 그치지 말고 연인군한테 정치를 넘겨라. 대리청정을 맡겨라 라는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경종은 연인군을 되게 사랑했었어요. 동생을. 그래갖고 대리청정까지 오케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소론 쪽에서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다시 그걸 물렀어요. 자, 그 2달 뒤에 소론 급진파였었던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리청정을 요구했었던 노론의 대신 4명의 대신을 불충이라는 논리로 처벌해달라고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경종이 받아줘요. 받아주면서 노론을 내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안 합니다. 이 환국 정치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목호룡이라는 사람을 매수해 갖고 있죠. 이 목호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짓 고변을 하게 만듭니다. 노론이 역모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고변하게 만들어갖고 이때 불충이라고 탄핵 상소를 받았었던 사람들과 여기 연결되어 있었던 노론 인사들 상당수를 처벌하게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인물을 노론 4대신이라고 해요. 노론 4대신이 처벌받았다면 이 경종 때 말합니다. 노론 4대신과 더불어 노론의 주요 인물 170여 명이 처벌을 당합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살해가 되고요.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2년 동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신임사화라고 합니다. 신축년의 옥사와 이민년의 옥사를 합쳐갖고 신임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사화라는 말은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울한 화를 당했다는 말을 뒤시기에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소론과 노론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건 노론이 남아요. 노론이. 지금 처벌받은 게 노론이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남아있었던 노론이 그 앞의 사건을 평가하는 말로 이건 억울한 피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경종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요, 요것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예송 논쟁은 기갑이라는 게 있었고요. 환국은 경기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임사화까지 가면은 기갑, 경기갑신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한 줄로 꼭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러고요, 그렇게 노론들한테 큰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은 경종이 얼마 안 있다 죽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자들이 정말 똑똑했었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당시 학문은 유학과 무학이 있고 잡학, 십학이 있다고 합니다. 유학, 무학 외에 나머지는 그냥 뭉뚱그려갖고 잡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잡학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돼요. 의학, 법률학, 뭐 관상학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정말 충실하게 잘 수행했던 게 영주였었는데, 영주는 그래서 있죠, 의학에 대해서도 일반 의사보다 지식이 높을 정도로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경종에 대한 병수발을 누가 들고 있었냐면은 동생이었었던 세제였었던 영주가 병수발 들고 있었습니다. 병수발 들고 약 처방도 영주가 가끔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경종한테 밥을 주는데 간장게장을 줬어요. 간장게장을 드시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식후 디저트로 그 감을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경종이 비실비실 앓다가 5일 만에 이제 죽습니다. 이걸 계기로 경종이 독살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간장게장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게장 독살설이 나오게 돼요. 영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영주의 정치를 이제 발목 잡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또 생각지 않게 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민간에서는 야, 게장하고 땡감하고는 같이 먹으면 죽어 임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속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사건을 계기로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